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감정가가 12억에서 4억 1,200까지 떨어졌어요. 자, 34%. 일산은 누구나 알잖아요. 도시 깨끗하고 단 입지에 따라서 임차 수요에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산에서 4억 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대출 없이 낙찰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임차 놓으면은 수익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위반 건축물, 어떤 게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는지 요 내용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양성화 법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행이 아니라 법 공포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화 여지가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까운 건축사 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저희 건축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 위에 위반 딱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위반 딱지가 붙어 있고 여기 밑에가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지하 1 층에 한 가구 이렇게 써 있어요. 지하 1 층에 한 가구, 1 층에 또 한 가구, 2 층에 한 가구, 3 층에 한 가구. 아, 이 건물은 총 3 층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 4 가구 지하 포함해서 4 가구로 되어 있구나. 고런 걸 알 수 있죠. 어떤 게 위반인지 내리면 나옵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확대를 할게요. 2011년 3월 달에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 건축물, 무단 대수선, 가구수 위반 이렇게 있죠. 무단 대수선, 가구수 위반. 철근 콘크리트 381.86 제곱미터. 아, 무단 대수선에서 적발이 된 건물이에요. 2011 년부터. 그러면 15년 전에 걸렸다. 그죠? 이행 강제금은 충분히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일산, 동구, 일산 동구, 동 일산 동구, 일산 동구에다 연락을 해서 이행 강제금 동구청이죠. 동구청에 연락을 해서 아마 이행 강제금 여쭤보시면은 공무원에 따라 다르지만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전화하는 것도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건물은 무단 대수선으로 위반이 걸려 있는 물건입니다. 2011 년도에 걸려 있고 이행 강제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아마 구청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억 1,200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4억 1,200 까지 유찰이 된 건데 제가 질문 하나 받고 할게요. 약쿵타 님이 "약쿵타. 저런 건 세입자가 꼬질르나요?" 아, 세입자가 이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민원의 종류들이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일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보통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들이 많이 찌르죠.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위반이 적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지도를 볼게요. 위치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4 억까지 왜 유찰이 됐는지 볼게요. 홍동 여기에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일산인데
일산역, 풍산역, 백마역, 곡산역, 경의중앙선이 있고 요렇게 밑에는 주염역, 마두역, 전방산역 요렇게 있죠. 일산 동구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습니다. 썩 좋진 않고 좀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 요렇게 아마 상가주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도 임차 수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스카이뷰로 보면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뭐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쵸. 공장들도 있고 여기 회사들도 있네요. 여기는 가구 회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을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가운데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 구도심에 있는 거죠. 딱 보면은 근처에 건축물들이 다 오래됐습니다. 얘는 그나마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네요.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고요.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고. 아 경매에 보는 물건이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측면은 벽돌, 전면은 대리석이네요. 대리석으로 돼 있고. 아까 지하도 한각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하 반창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하 창문. 지하 창문 반창 올라와 있고 옆에는 주차장이 있네요. 여긴 주차장. 차는 한 4대 정도 가능해 보인다. 그죠? 4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 여기도 지금 막은 것 같죠? 여기도 막은 것 같아요 보면. 그쵸. 아닌가? 막은 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도 막은 것 같고 건물 외관은 이래요. 에어컨 실외기 다 달려 있네. 방을 아주 잘게 잘게 쪼개나 봅니다. 예. 에어컨 실외기만 봐도 방 개수를 대략적으로 감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층당 한 4 가구씩으로 쪼갰나? 이쪽에 볼까요? 이쪽에? 이쪽은 없네 에어컨 실외기가. 아마 일부 에어컨 실외기가 옥상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에어컨 실외기를 보니깐 방은 좀 잘게 쪼갠 것 같습니다. 예 건물의 외관을 보니까 노후도가 있긴 하네요. 이 건물이 2011 년식이에요. 2011 년식이고 그죠? 준공 나고 며칠 안 돼서 위반으로 바로 걸렸던 것 같아요. 2011년 6월 달인가 위반 적발됐으니까 준공 나고 거의 바로 위반으로 걸린 다가구 주택입니다. 음 자 내부를 어떻게 쪼갰나 한번 볼게요. 감정 평가서로 보겠습니다, 내부를. 감정 평가서에 보면 도면이 나오는데 음 배급받아서 사진 찍어서 올려 놨네요. 올려 놨는데 아하 어떻게 쪼갰지? 이렇게 봐선 모르겠죠. 예. 얘가 한 가구로 되어 있는 건데 한 가구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한 4 가구 정도 만든 것 같아요, 4 가구. 4 가구 정도로 만든 것 같고 어떻게 쪼갰는지는 이 도면으로 봐서는 감이 안 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좀 볼게요. 104호. 1 층이 4 호까지 있네요. 4 개씩 쪼갰나 보다. 2 층. 2 층이 203 호, 204 호. 2 층도 4 개까지 쪼갰네요. 그러니까 복도 사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쪼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 여기를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 볼까? 지하 층.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음. 복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복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렇게 원룸 하나 있고 그죠? 또 요렇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총 4 개로 쪼갠 것 같습니다, 원룸으로.
원룸으로 4 개를 쪼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 시흥시 정왕동도 이래요. 시흥시 정왕동도 지구 단위 계획에 층당 한 가구로 돼 있어 가지고 도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막 5 개, 6 개씩 아주 잘게 쪼개 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도면으로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장 가서 내부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건축사님하고 같이 현장 나가 가지고 한번 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위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하겠다. 대수성 건물이고 현장 가기 전까지는 방을 어떻게 쪼갰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현장을 무조건 가 봐야 됩니다. 아 입찰이 5월 21 일이니까 시간은 좀 남았네. 요건 제가 한번 현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건축물님. 이행 강제금 5회 납부된 걸까요?" 아 좋은 건물주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금 2011년 3월 22일 날 위반으로 적발이 됐는데 아마 좋은 건물주님이 2019년 4월 23일 전에 적발된 물건이라 "오해 납부가 끝난 게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19년 4월 23일 전에 위반으로 등재된 건물도 85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주거 면적이 5회 최대 5회 부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 부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가구 주택은 최대 5회 부과 이런 거 없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85 제곱미터가 일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85 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평생 부과가 되는 거예요. 5회 부과 아닙니다. 5회 부과 아니에요. 5회 부과 아니라 그냥 평생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자체별로 좀 달라요. 좀 다른데 2011년 3월 달에 적발이 됐더라도 사실 매년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적당히 부과했다면 그 후로는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고 지자체 재량이에요, 재량. 예 이행강제금은 지자체 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 보시면 '아 이 동네가 유방원충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어떻게 걷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상당히 후한 데도 있고요. 빡빡하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도 화성시 남양에 거의 뭐 대수선 유방건축물 낙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행 강제금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왕동 쪽에서도 낙찰 받으신 분도 있는데 거기도 이행 강제금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한 번도 안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산 동구청 동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권리 분석을 볼게요. 권리 분석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3월 24 일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현황을 쭉 보니깐 전입이 빠르신 분은 없네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깔끔해요. 임차 분용 합계가 8억 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최우선 면제를 대부분 받기 때문에 명도는 이 한 분, 두 분, 두 분 정도만 쪼끔 고생하고 그럼 이 두 분들 그냥 이사비 주고 내보내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최우선 면제를 받더라도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징그러운 사람들이죠.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명도도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상대할 사람이 많다 뿐이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예 없어요. 강제 경매. 누가 넣은 거지? 박땡땡. 임차인이 넣었나 본데? 박땡땡이 누구지?
공매 신청 채권자. 이분이네요. 2022 년. 아 얘가 최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 물건은 무익력 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겠구나. 음. 그죠. 그냥 입찰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 7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지? 아 임차권 등기가 상당히 많이 돼 있긴 하네. 지금 돈을 다 못 주고 있네요. 네 채권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이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이 다 보증을 못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끝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배당받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징그럽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임차인들 보통 이제 "내가 배당을 받고 나가야 나도 이사 가는 짐에 잔금을 치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해 주는 편이에요. 웬만하면은 배당 받고 그 나랑 약속된 기간 안에 나가면 그냥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가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 봐야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배당을 받고 그 1주일 또는 뭐 10일 정도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성들은 처음부터 강성으로 나가지 나중에 말을 번복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물건은 명도는 그냥 중간 난이도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억 에서 4억 까지 유찰이 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위반 건축물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위반. 위반 건축물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대수선 쪼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4억 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너무 싸잖아요. 그쵸? 엄청 싸죠, 4억 대면은.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볼 필요성은 있고 위반 건축물이 무단 대수선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건축사님하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근처 월세를 한번 볼게요, 월세.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갈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여기가 여기죠? 요 근처네요. 이 근처고 자 원룸 월세로 볼게요. 원룸 월세도 적당히 있네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적당히 있습니다. 500에 40 나쁘지 않은데요. 500에 45 그냥 우리나라 평균치는 받는다. 500에 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500에 40 1000에 40 1000에 38 35만 원 그죠. 보수적으로 좀 잡을 필요성도 있겠죠. 내부는 이래요. 상당히 오래됐네. 아 예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이 몇 년식이지 집이? 이게요. 잘 보이게. 2008 년식이네. 우리가 보는 게 2011 년식이니깐 거의 비슷할 컨디션일 수도 있겠네요. 500에 40 짜리 볼까요? 얘는 2007 년식. 내부가 다른가? 얘도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와. 어제 우리 수원에 있는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깐 내부가 완전 그죠? 열악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월세는 아무래도 싸죠. 그죠? 45, 35, 40 좀 많이 받아야 45 같고 그냥 적당히 돼 있다 그러면은 40만 원 정도. 내부 옵션이 안 좋다. 그럼 35만 원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35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메모장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진을 보면 지하층도 4 개가 있어요. 지하층. 아마 지하층 4 개가 있을 거예요. 방 4 개. 그리고 1 층부터 3 층까지 총 12 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원룸인 것 같아요, 원룸. 전부 원룸으로
추정이죠, 추정. 도면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하층은 월세를 한 300에 20 정도 잡아 볼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500에 35만 원 이렇게 잡아 볼게요, 아주 보수적으로 최저가로. 근데 옵션만 쪼금 해 놓으면 40 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0 곱하기 4는 얘는 1,200에 80만 원이죠, 받으면. 그리고 얘는 6천 이네요. 6천에 보증금 12 개니까 35 곱하기 12는 420. 이렇게 되면 보증금의 합계는 7,200만 원이겠네요. 7,200만 원이 되는 거고 월세는 500만 원. 이야, 나쁘지 않네. 얘가 최저가가 얼마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최저가가. 4억. 4억 얼마예요, 최저가가? 4억 1,281만 9천 원이란 말이지. 아, 그래요. 우리 그럼 입찰가 5억으로 잡아봅시다. 대충 5억. 그러면 수익률은 그것도 10%가 훨씬 넘겠는데 500 곱하기 12 나누기 5억. 5억 아니죠. 보증은 빼야지. 6천이네. 6천 나누기 4억 3천. 아, 수익률이 13%네요. 그런 13. 수익률 엄청 좋죠. 그죠? 13%예요. 최저가가 지금 이 금액이니까.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게요, 다시. 네이버를 보면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다가구 매매. 매매 물건이 한 4개 정도 나와 있네. 11억, 12억, 12억. 그러네. 나와 있네. 이게 아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구역이어서 5 대, 0.5 대. 이거는 몇 개 호실이 있는 거지? 4억 7천에 252만 원 나오네요. 그죠? 아, 얘도 반개수가 14 개네. 얘도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12억. 얘도 반개수가 14 개. 아까 똑같은 건가요? 12억짜리. 얘가 반개수가 1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으면서 층당 하나씩일 것 같은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가구 수가 14개 반개수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11억 5천 짜리. 여기도 반개수가 안 나와 있나? 여기는 반개수가 3 개네. 방수 3 개, 욕실 2 개, 11억 5천. 얘는 정상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은 봐도 9억 이상이에요. 9억 이상 다. 9억 5천이 최고 낮은 금액이고 14억 이렇게 1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저가가 4억 1,200 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한 거고 일단은 위반 사항으로 지금 적발이 돼 있는데 위반은 무단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인데 이 대수선 부분도 지금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입찰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입법 발의는 됐고 법이 공포된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그리고 향후에 시행령이 이제 나와야 좀 정확한 양성화 범위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괜찮네요. 저도 이 물건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같이 분석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 강제금이 한 달이 아니죠. 1 년에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로 따지면 80만 원, 90만 원 되나요? 80-90 정도, 방 2개 정도 빠지네요. 방 2개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내 월세로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내가 이행 강제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정가가 된다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과태료만 잘 내면 됩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궁금한 내용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한번 본 건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얘가 2011 년식 한 15 년, 16년 정도 됐는데 이런 물건들은 여윳돈으로 좀 만들어 놔야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거의 수리는 필수일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으면 아마 물새는 호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인제 여유 자금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쪼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쵸. 수리비 많이 들죠. 근데 이 건물을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음 모르겠어요. 내부 정도만 해 주면 될 것 같고 물 새는 데가 있다면 뭐 쪼금 더 들긴 하겠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외부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 내버려두면 될 것 같고 내부에 옵션 세탁기, 냉장고, TV 뭐 이 정도 그냥 새 걸로 교체해 준다든지 도배장판 한다든지 그리고 물 새는 데 있으면 물 좀 잡아 주고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찰받아서 정리를 할 때에는 보통 한 8천 에서 1억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가니깐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이 낙찰받고 딱 갔는데 물이 새서 멘탈 나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물 새는 거 잡으면 돼요, 그냥. 막 심하게 천장이 주저앉아 있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천장이 주저앉아 있어서 거의 바닥까지 천장이 꺼졌다. 인제 그런 것들은 불허가 신청하면 받아주니까. 근데 물이 찔끔 샌 것 같다가는 불허가 안 받아주죠.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영케이 님도 노후돼서 감안해야 된다. 맞아요. 노후돼서 감안해야 돼요. 영케이 님이 낙찰받으신 거는 신축급인데도 수리 비용이 그래도 이래저래 쪼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이것저것 외관에도 할 게 있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여유 자금이 못해도 5천 이상은 있어야 이것저것 수리하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 질문이 별로 없네. 그쵸. 질문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저는 다가구 주택 낙찰받으면은 이제 CCTV는 좀 먼저 설치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CCTV도 개인이 설치할 수 있지만 저는 S1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S1. S1이 다가구 주택에서는 긴급 출동은 안 되는데 그래도 화재 감지는 되기 때문에 화재 출동은 됩니다. 그래서 S1이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S1도. 그러니깐 S1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아 좋은 건물주 님도 CCTV 알아보고 계세요? S1이 제일 좋아요. S1이 12 채널 하더라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한 달에 12 채널이 얼마였더라? 한 1 0원 했었나? 1 0 원, 15만 원 사이예요. 15만 원, 15만 원 사이 12 채널로 하면 S1. 그래서 내가 직접 거주를 못 하기 때문에 아무튼 S1이 저는 좋다고 봐요. 입찰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입찰가 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수익률. 어 이 부동산에 얼마의 월세가 나오는지 내가 손품과 현장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제 그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을 쪼금씩 낮추면서 입찰가를 올리는 그런 방식의 입찰가 산정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동네가 다가구 주택이 얼마 다가구 주택이 수익률 몇 프로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인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춰서 종합적으로 입찰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무조건 봐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수익률이 안 좋으면 나중에 팔리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수익률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맞아요. 가정할 때는 수익률이다. 무조건 수익률입니다. 동네의 시세는 그냥 판단 그냥 참조만 하는 거고 참조만. 참조만 하는 거고 무조건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또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 제가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이 지금 채팅을 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때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광고할게요. 저희 특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에서. 그리고 저희 출장 경매 10 기가 5월 달에 개강합니다. 날짜는 5월 19일 화요일, 5월 23일 토요일 요렇게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다가구 주택, 재개발, 소액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오셔서 딱 자리 잡으시면은 모든 부동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이용 님이 물어보셨네요.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다가구가 있는데 문건 처리 내역에 갑자기 파산 선고 통지 및 경매 속행 요청 제출 이게 나왔더라고요. 입찰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죠. 파산 선고 통지 및 경매 속행 요청 제출 그 채무자가 뭐 파산 신청을 했나 보죠. 그래서 크게 상관없어요. 문건 송달 내역에는 임금 채권 요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가구로 볼 때는 문건 송달 내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입증을 받았는지 뭐 임차인이 국세지방세 안분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권리상 하자는 아니에요. 그냥 LH에서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권리상 하자는 임금 채권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건 권리상 하자가 될 수 있어요. 배당을 더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고 이 파산 선고 통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경매가 늘어지거나 추후 낙찰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뭐 늘어지는 건 아니죠. 속행이라는 게 "빨리 진행해 달라." 이런 요청이니까 뭐 늘어지진 않을 거고요. 근데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 뭐 이렇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속행은 "빨리 해 달라." 그거니까 뭐 지연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 제가 얘기를 못 드리죠. 사건 번호도 안 보고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문건 송달 내역으로만 얘기한 걸 보면은 저 문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 경매가 중단되는 사유가 그 우리 소유자가 이제 회생 신청을 했을 때는 경매 중단 사유가 돼요. 중단 사유가 되는데 회사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경매를 늦추기 위해서 이제 회생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도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컨설팅을 많이 해 주죠. 그래서 회생 신청하면 일단은 "경매는 잠깐 중단이 된다." 그래서 회생 신청해 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회생이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경매가 나오는 거고요.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때는 채권자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갚게 되는 거죠. 예. 뭐 분할해서 갚든 어떻게 갚든 갚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문건 송달 내역에 뭐 회생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는 '아 중단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내용이 없으시면 아무튼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특강 신청도 많이 해 주시고 경매 실전반 요거 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인데 낙찰 하나 받으면 250만 원은 그냥 세이브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요렇게 있어요. 채팅방도 있으니까 저희 채팅방도 들어오시면 이제 뭐 경매에 관한 내용들 물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선 안에서는 답변을 해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은 교육이 있으니까 라방을 쉬고 목요일 날 이제 다른 물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봬요. 네.